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 시간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로 임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회 무시, 민의 무시라고 하면서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내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첫 장애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월 국회는 물론이고 5월 전국도 파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준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이 교수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동남아 3개국 갔다 왔어요. 근데 다들 뭐 하고 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세 나라를 순방하고 있는데 기사가 나는 게 없어요. 그냥 우리 무슨 현지 공장을 방문했다든가 뭐 이렇지 특별하게 그런 나라들과 어떤 경제적인 신북방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신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방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성과를 좀 이렇게 MOU를 넘어선 그런 협정체결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국내도 어려운데 그런 데서 좀 성과를 내면 좋을 텐데요. 나라에 여유가 있고 또 대통령이 시간이 많으면 여러 나라를 방문하면서 정상 외교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문제만 해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코가 썩 찹니다.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고 또 신북방 정책 저 멀리 무슨 투르크메니스탄 무슨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까지 갈 거 없이 바로 북한하고도 지금 그게 제대로 가장 안 되고 큰 있잖아요. 북방 정책이죠. 안 되고 대통령 청와대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이 특별한 계기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친교를 정상들끼리 친교를 더하고 우위 다지러 놀러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면 안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요즘 이어지는 외교가 정상 외교가 그런 이미지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상 외교, 정상회담 중독증 아니냐.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정상회담이라고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다니면서 그것도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지금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는 사례가 지금 부지기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외교부가 이 뒷받침을 잘못해서 그런지 계속 연발 실수를 하고 이러는데 옛날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대통령이 너무 이 국내 문제가 시끄러운데 외국에만 가면 그냥 굉장하거든요. 식사 대접이죠. 파리에서 무슨 옛날에 왕들이나 했던 그런 마차 행진을 시키고 했던 그때예요. 그분이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나는 국내 들어가기 싫다. 외교만 맨날 했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거나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요즘 너무 국내에서 많이 시달리니까 외국에만 가면 그냥 직사 대접, 그런 직사 대접이 없죠. 그렇죠. 직사가 아니라 황제 대접이니까 아마 그래서 더 그걸 즐기지 않나. 국민들이 그렇게 의심한다고 해서 자기가 반박할 말이 있을 것 같지도 않네요. 예. 그런데 이런 정상 외교는 미국도 마찬가지 모양이에요. 옛날 클린턴 대통령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정상 외교 돌아오다가 미국 워싱턴 내리면 골치 아프니까 비행기로 몇 바퀴 더 돌고 내린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또 김정숙 여사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참 망신을 망신스러운 이런 것들이 있어가고 구설수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어떤 나라에 가서 학생들 아마 우즈베키스탄인가요? 한국말을 배우는 그 학생들한테 무슨 퀴즈를 내면서 그 학생들이 맞는 퀴즈를 좀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학생들이 제대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결 이런 얘기를 했던데 거기도 또 평화다 해갖고 정치적을 딱 가미해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 눈치가 없는지, 왜냐하면 외국의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이 우리 남북 관계 한반도 상황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말이에요. 가서 즐겁게 그 나라 동료를 배워서 같이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손을 잡아준다든지, 그거지. 거기 가서 왜 한반도 문제를 왜 꺼냅니까? 그래서 대통령 부인이어서 대통령 부인다운 무슨 무게감을 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아이들한테 실례죠, 그게. 아, 미국 가서는 또 그 어린애들한테 Do you know BTS? 뭐 또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아유, 그래도 대통령 부인이면 그만한 좀 품격을 갖추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억지로 다 큰 양반한테 강요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하루아침에 또 품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아니 근데 대통령 부인 좀 되면 스스로가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가 지켜야 되고 국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지켜야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되냐면 외국에 가면 대한민국 여성의 그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아 대한민국 여성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보여주는 그 대표로서 대한민국 여성의 이미지 이것도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정말 그 아주 품위 있고 이게 무게 있고 조심성이 있고 이렇게 좀 해야 될 텐데 조신하게 좀 너무 활발해서 거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시중에서는 너무 나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전에 여기 나오시던 민평당의 민영삼 최고위원이 그것도 그렇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정치인 부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나댄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완전히 종편에서 퇴출당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뭐. 본인이 여기 와서도 얘기를 하대요. 이 자리 나왔어도. 어쨌든 뭐 서두에 잠깐 뭐 논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35억에 달하는 주식 투자 그것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됐는데 그런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가 그리 급한지 외국에 지금 순방 중이면서 전자결제로 오늘 임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통령이 오기도 아니고 말이죠. 대통령은 뭐 국민들한테 또 국회에 대해서 또 야당에 대해서 오기 부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전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다음에 국정의 최고 지도자고 이런 사람은 무게가 있어야죠. 그다음 국내에서 누구하고 오기 싸움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걸 보면요, 이게 인사가 자꾸 비틀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오기가 생기는 것 같다. 왜 내가 임명하는 데마다 왜 사사건건 시비냐? 그냥 뭐 적당히 넘어가지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좋다 그러면 나도 내 임명권을 최대한 행사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한 번, 두 번 그냥 계속 할 때는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국민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것이 바로 크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언젠가 되면 그것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 대통령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이미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난번 박영선 김현철 장관도 임명을 강행했죠. 그 이전에도 인사 참사가 그냥 연일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할 때마다 참사라니까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 왜 그런 참사라는 게 생기냐 하면 검증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자기들이 뽑고 싶은 사람 뽑아가지고 제대로 검증해가지고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거는 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자기하고 어느 정도 이념적, 정치적 지향이 맞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원래 본 취지대로 보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뽑아갖고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바로 그건데 그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편이니까 검증할 필요 없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검증을 너무 겉핥기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걸 이제 인정을 하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과감하게 그런데 왜 이미 우리가 한번 한 거는 죽어도 못 받고 강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벌써 지금 아마 청문 경과 보고서 없이 지금까지 한 것도 한 10명인가 되죠. 근데 13명으로 나와 있고 어디는 10명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이제 15명 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민의 대표기관,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임명 동의권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청문권을 줬다는 것은 뭐냐면 국회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이런 식으로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미선 후보자도 판사로서의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관은 판사로서의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위 현자의 정의의 현자라는
이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헌법재판관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높아진 상태고 그럼 거기에 맞는 도덕성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이 임명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또 추천을 하고 그렇게 맞게 또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런 의혹들도 사실은 해소된 게 없어요. 예. 해소된 게 없고 그 남편이라는 오충진 변호사가 나와서 셀프 자기 검증한 것뿐이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강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가 그 헌재 앞을 가끔 지나다니면서 못 봤는데 건물에 벽에 무궁화가 9개가 있죠. 예. 전 이제 가서 한번 봐야 돼서 그런데 그게 바로 9명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상징성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건물에 가지고 그렇게 해놨으니까 헌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로 이런 분들이다. 그걸 자랑하죠. 명예와 존엄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도 보고 정말 이래서 헌재를 믿고 신뢰하면서 존경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표시인데 그 무궁화 하나가 모르죠. 그 안에 또 다른 무궁화는 난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당장 문제가 된 이 무궁화가 과연 거기에 벽에 가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무궁화인지. 무궁화 시들었던가 썩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고 아주 청초한 그런 무궁화가 돼야죠. 바로 그 의미를 청와대에서 인사권자들도 알아야죠. 왜 그거 없이 그냥 아무나 내 편이니까 시키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헌재도 9명인데 거기에 이제 신주류들이 민변 출신 또 현직에 있는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참여연대 출신들이 지금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으로 이제 9명을 싹 물갈이 하는 중인데 뭐 이 말이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아시죠? 뭐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뭐 잘 알 텐데 이현주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자격 미달, 함량 미달의 재판관을 굳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본인이 나중에 탄핵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선례 그걸 참고해서 탄핵에 대비한 건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을 표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리가 있네. 우리 뭐 영어로 뭐 완투가 있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던데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들으니까 그럴싸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뢰를 잃으면 그다음에 너무 무리를 하고 너무 억지를 부리면 온갖 억측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왜 억측을 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화를 낼 게 아니고 내가 그 정도로 무리했구나 하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래야죠. 누가 보더라도 이 좀 무리 아닙니까? 그야말로 문 대통령 주변에 문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법조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주변에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 없는 폭주랄까 이런 것들이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침묵의 카르텔, 다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비난을 했던 것이 대통령이 뭔 말만 하면은 그냥 받아 정리하고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자 생존 아니다. 적는다고 해서 살아남는 거 아니니까 잘 듣고 서로 모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토론하는 그런 자리로 국무회의도 만들고 수석보좌관 회의도 만들겠다고 하는데 요즘 텔레비 나오는 거 보면 문 대통령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딱 침묵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라든가 뭐 이런 국무회의에 그런 시스템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확산된 것 같은데 뭐냐면 생각은 한 사람만 하면 충분하다. 판단도 한 사람만 하면 충분하다. 다른 사람 뭐하러 같이 복잡하게. 아니 그게 뭐지 독재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아니 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혼자서만 말하고 대통령 혼자서만 생각하고 대통령 혼자서만 판단하고 절대 선입니까? 대통령 혼자서만 결정하고 이런 구조가 되면요. 그 다음에 오는 구조는 뭔지 압니까? 그 필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제발 그런 식의 구도를 그런 식의 전체를 밟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스타일을 좀 바꾸는 리더십의 스타일을 좀 바꾸는 이런 여유를 좀 보여야지. 벌써 한 2년이나 대통령 했으면
이제 여유를 가질 때도 됐죠. 아니 그분은 2년만 대통령 한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한 그렇죠. 4년 이상 있었을 겁니다. 예. 노무현 정권 때. 그러니까 권력의 그러한 폐단이라든가 메커니즘도 잘 알지만 여러 가지를 경험한 분이고 그래서 제왕적 대통령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탄핵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다 보니까 국정농단도 생기고 최순실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촛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제왕이 된 거 아닙니까? 내 말이 모든 것이 진리다, 선이다. 지금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이런 무리를 빚었으면은 인사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조조 남매라고 합니까? 뭐 조조 라인이라고 합니까? 조현옥, 조국 최소한도 한 사람 정도는 책임을 물어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데 우리는 마이웨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 골 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선, 예? 독단, 독주 이런 정치가 지금 그런 리더십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무리를 계속 뭐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점수는 내 점수 읽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점수 읽는 게 아니라 누구 점수 읽습니까? 자기 점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정권의 이 바탕을 파뒤집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건 어리석은 일이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특히 뭐 옛날에 그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자주 그런 이야기했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그랬는데 그때도 인사가 망사라는 소리가 많이 나왔죠. 망사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사가 만사예요. 그 어떤 조직을 움직여 가는데 이 청와대를 잘 움직여서 대한민국을 정말 발전시키고 하는 데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청와대가 제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청와대가 하는 일이 만약에 망사로 된다면 그거는 문 대통령 우선 가장 먼저 문 대통령 자신에게 타격이 가는 거죠. 본인한테만 타격 가면 괜찮아요. 그렇죠. 예. 그 결과는 결국 지금 국민들이 피폐한 민생이 입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정책 잘못해. 남북 관계에서도 지금 김정은이 뒤통수 치고 있지. 그래도 그냥 가서 조아리고 눈치만 보고 있잖아요. 특사 보내려고도 필요 없어. 해갖고 지금 가지도 못하고. 그분이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일찍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랬죠. 그 요즘 가만 생각하면 맞기는 맞네요.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는 것 같으니까 이게 참 이 국가적으로도 이게 뭐 불행한 일 아닙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정말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맨날 이게 문 대통령 이야기만 하면 모든 사람 대부분의 제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 얼굴부터 찡그려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불행이죠. 예. 그러니까 스스로 점수를 까먹으면서 예산 풀어서 지금 점수 따겠다고 억지로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엊그제도 우리가 아마 다른 언론들이 다 보도하기 전에 민생은 뒷전이고 내년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고 그런 서로 그 대담을 주고 받았었는데 지금도 보면 추경을 한 7조 내지 10조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물론 추경 필요하면 해야죠. 미세먼지 대책도 세워야 하고 또 강원도 산불 대책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저쪽이고 쫙가 이렇게 조금 하고 나머지는 SOC 철도 놓고 도로 놓고 뭐 해가지고 그것도 말하자면은 총선용이고 사실은 지금 올해 예산도 470조 초슈퍼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그냥 노인 복지라고 하지만 그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 일회성 그런 예산들을 많이 투입했지 않습니까? 취로 사업이죠. 네, 취로 사업. 그런데도 또 지방 다니면서 되게 이제 시도하고 민주당하고 정책 예배를 합니다. 거기도 지금 134조에 달하는 그런 예산을 퍼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게 누구 돈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퍼주면은 국민들이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가서 찍나요 표를? 우리 국민도 좀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될 것이 주는 게 당장 그 사탕 주면 그게 이제 달아서 거기 취할 수가 있는데요. 그 뒤에 보면 그 줄이 어디에 있냐면 내 주머니에 이어져 있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나간 돈이 사탕으로 돼가지고 우리 입에 들어오는데 내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건 생각 안 하고 입에 들어오는 사탕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앞으로 이거 예산 감시요 국회에만 맡기지 말고 국민 각자가 좀 해야 돼요. 예.
그런 예산 감시를 전에는 참여연대라든가 소위 또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이 했어요. 예. 근데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는 전부 다 권력자가 돼버렸어요. 다 권력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장차관 예, 오고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서 무슨 경력사 갖고 뭐 자리 하나 얻으려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 어떤 그런 조직들이 사실상 붕괴되다시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어이없는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뭐 국민 밉상으로 뭐 이렇게 잘 알려주신 분입니다만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님 예.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과거에는 20년 집권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럼 뭐, 아이, 그렇게 집권을 했으니까 장기적으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잘 정치를 펴서 집권하겠다는 거 뭐 자기들 집안 식구들끼리 할 수도 있는 얘기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또 내년 총선에 240석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지역구에서. 이게, 거기다 이제 비례까지 하면 한 260석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석에서 한 7%대 아니, 86.66 뭐 이게 몇 퍼센트가 그렇게 돼요. 제정신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분의 말씀입니까? 아니 이분이 그래도 국회에서는 뭐 정치 구단이니 뭐 과거 DJ나 YS정 구단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7, 8단은 되지 않겠느냐 하면은 민심에 그래도 부합하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허풍을 치더라도 허풍도 좀 정도가 있어야지. 아, 그렇죠. 뭐냐면 근데 이분은 보니까 그동안에 이분의 이 정치 행태를 짐작한데 그걸 미뤄서 짐작한데 좀 오만해요. 교만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냐면 내가 총리할 때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저기 옛날에 2004년에 그때 그 독일 10월 달에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가서 그 이제 그때 신문을 보니까 독일에 가서 기자들한테 그 동아 조선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죽여버릴 거야. 뭐 내 손아귀에 있어. 이런 식으로 기자들 앞에 앉혀놓고 간담회 하면서 그 정도로 교만하고 오만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거 뭐냐. 그러면 만약에 86.666%의 의석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면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 표방하고 있는 복수정당 체제가 아니에요. 그 뭐냐면 1.5당 정당 체제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저기 어디 뭐 외국의 공산주의 국가나 그런 데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양반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개헌을 해가지고 옛날 유정회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유신 시대 박정희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그냥 정부가 임명을 했어요. 그게 유정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0년 집권론이 바로 연결된 거 아닌가? 아, 260석을 무슨 수를 써서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우리 국민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뭐 택도 없는 소리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유정회 같은 거 만들려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이 표를 주는 사람은 국민인데 자기가 표를 자기가 의석을 이미 배정해 놓은 거예요. 뭐냐, 이런 어마방자한 더불어민주당에 어디 있습니까? 260석 이거는 우리 목. 참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교만하고 오만하더라도 그래도 정도가 있어야죠. 본래 정권이 망할 때는 어떻게 됐냐면 정치 리더들이 교만에 오만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거 신호탄을 지금 올린 거야. 네, 우리 이제 이렇게 망해 갑니다. 이걸 보여주는 건지 뭔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정말 정치인은 겸손해야 하고 그렇죠. 진짜 국민 앞에 민심 앞에 뭐 민심 앞에는 100번 무릎 꿇어도 괜찮은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한 민심이 요새 말하는 뭐 일부 특정 세력들처럼 그렇게 과다한 뭐 과격한 그런 주장이 아니라면 대체적인 국민들의 합리적인 상식적 판단이라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정부 여당 청와대 하는 것을 보면 민심을 완전히 뭐 도외시가 아니라 깔아뭉개고 있다니까요. 그럼 청와대는 화가 나요.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다시 표들 일이 없으니까 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당은 계속 표를 얻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 대표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이른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나는데 자기가 김치국부터 그냥 마시는 정도가 아니야. 그렇죠. 이 정도가 되면 국민들 모여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폭주를 하는 거 보면은 일각에서 이해찬 대표로 어떻게 내년 총선을 치르겠느냐. 저 양반이 이제 악역 좀 하고 물러나고 조금 그래도 국민적인 뭐 인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를 받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차출론이 나오길래 나오죠. 아 이제 이낙연으로 갈아치울라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일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해찬 대표 본인한테 물어보십시오. 천만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이분이요, 사실은 또 하나 좀 국민들한테 이분이 좀 신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분도 뭐 나이는 좀 됐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평균 수명이 나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한번 얘기. 그분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건늙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냥 무슨 보통 사람들 한 70 중반, 80 되는지 아는데 우리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제가 그 국회 기자할 때 저한테 선배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새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해찬 대표보다 나이 많은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걸 보면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른같이 행세해. 이거는 그러니까요, 참. 정말 그 정치인으로서는 특히 정치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보여서는 안 될 그런 모습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열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독선, 독주, 독단을 멈추세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